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이 겨울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이 듭니다. 이 찬 공기 때문에 따뜻한 이불의 유혹을 박차고 나가기가 연한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럴 때는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건 어떨까요? 이 힘겨운 아침에 좋은 활력이 될 것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신흥국의 의료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요, 병원 사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이 국민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시장 규모는요, 2005년에는 4조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5,140조 원에서 연평균 7%씩 성장해서 2012년 기준으로는 7조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8,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팽창하자 병원들이 국경을 넘어서요, 이 의료 서비스 수출에 본격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왔고, 기껏해야 이 외국인 환자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치료를 하는 정도였죠. 현재 이 선진국의 의료 공급 능력은요, 포화 상태입니다. 반면 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에서는요,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 각국의 병원들이 해외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요,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병원 그룹 IHH 헬스케어입니다. 이 병원은 싱가포르의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베나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 지역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IHH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인 미국 HCA에 이어서요, 세계 둘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해온 곳은요,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중동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에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HH는요, 앞으로 이들 세계 지역에서 병원 19개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현재 6천여 병상을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빨리 키울수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죠. 더구나 해외 영업망을 키울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발판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핵심 공략 대상입니다. 중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요, 현재 세계 93위에 불과하지만 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7년 1인당 의료비로 113달러를 지출했지만 2012년에는 321달러를 지출하면서 연평균 2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중국 의료 산업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죠. 중국의 의료 수요 급증의 배경은요, 바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2012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중은 8.67%였는데요. 이미 이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게다가 소득 증가와 노동자의 활발한 이동에 따른 전염병 유행,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특히 고급 웰빙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인병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은 적극적으로 병원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IHH 헬스케어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병원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섰죠. 여기에 최근 숟가락을 올린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요, 지난해 8월 자신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요,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 병원에 진출하면 의료 장비나 소모품, 의료 전산, 의료 교육이 모두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병원들은요, 이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황금어장을 옆에 두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국내 병원도 중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요, 최근 중국 내 민영기업 187위인 신화진 그룹과 손잡고 칭다오의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병원은 성형과 치과 클리닉 진출에 그쳤고 대형 병원 브랜드를 내걸고 진출한 적이 없었는데요. 세브란스는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시작해 향후 3000병상을 갖춘 매머드급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계획이지만요. 해외 진출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의료 산업은요, 또 하나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물론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병원이 해외로 나가면 큰 화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중국 등에서 더 의료 수요가 많이 증가가 할 텐데요. 우리도 이 훌륭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누구나 양들을 끌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무성한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기 때문에요.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먹이를 먹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먹이는 양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목초지를 관리하고 이 목초지에 방목된 양의 수를 제한해 보기도 했지만요. 이 목초지 관리는 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죠. 결국 모든 농부들은 목초지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했고 결국 이 목초지는 벌거숭이가 되고 맙니다. 목초지가 황무지가 돼버리면서 그 어떤 양도 이제는 그곳에서 풀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자신의 양을 먹이려다가 초원이 황무지가 된 이런 현상을 두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이죠. 공유지는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제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지의 공동 소유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개개인만의 이익을 최우선만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하자원과 공기, 물 등 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요. 모든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은요. 1968년 미국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는요, 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을 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거치면 이 총액의 2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죠.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투자만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10씩을 투자했다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20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었고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논리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한 푼도 거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중에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요, 무임승차하면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요,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남 배불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페르는요,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데요.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객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 신고를 할 때는 사법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여액으로 모여져서요,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죠. 이렇듯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얌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만 이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외부의 벌금 제도로 인해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이런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요, 정부의 엄격한 규제나 또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2009년 세계 최초로 여성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는요, 이 공유주의 비극의 문제를 시장과 국가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율적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지 관리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선택이론과 행정학에 접목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오스트롬이 이제 발굴한 이 공유지 관리의 사례로는요, 네팔의 관계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서는요, 아주 오랫동안 물을 사용자에게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공동체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네팔의 정부는요, 외국 자본의 도움으로 현대식 관계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네팔의 국민들은 더 좋은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왜 네팔의 현대식 관계 시스템은 실패로 끝난 걸까요? 그 이유는 비록 더 기술적인 관계 시스템이 생기긴 했지만요, 이것이 공동 사용자들의 수자원 유지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잃게 만들어서 이용자 간의 단절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사용자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며 자체적인 제도를 갖출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에 대해 공동사용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보통 많은 경제 문제의 해답으로는요, 시장의 논리나 강한 정부가 제기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진정한 정답은 외부의 압력이나 시장의 성격이 아니라 경제 주체 개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때로는 이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도요, 서로 공감하고 신뢰하며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 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전시 소식이 풍성한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역시 사진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이 페루와 서울, 이 장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 그리고 그 터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애정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먼저 지구시대 유랑자 박노해 시인의 페루의 속살을 담은 사진전 그라시아스 알 라비다입니다. 이번 전시에는요, 이 척박한 자연에도 태양 아래 살아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페루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자세가 담긴 흑백 사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0년 남미를 돌아본 작가의 마음과 눈에 비친 페루의 풍경들이죠.
작가 박노해는요,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투사이자 저항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지구시대 유랑자로 전 세계 분쟁 현장과 빈곤 지역을 다니며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담아왔는데요. 그가 이번에 다녀온 페루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4,000년 넘는 고대 문명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뜻의 잉카 제국의 심장을 품은 땅에서 오늘도 수천 년의 시간을 한 몸에 지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험난한 지형에서 8,000년간 이 안데스의 토종 씨감자를 지키며 살아온 농부들, 그리고 해발 3,000m 산 속에 빛나는 살리나스 염전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알을 생산하는 사람들까지 이 대지 노동의 신성함이 전해지는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루에는요, 이 스페인 식민지배가 뿌려놓은 인종차별과 가난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인간의 위엄이 빛을 발하는 곳이죠. 이 사진전에서는요, 특히 박노해 시인이 남긴 글귀가 인상적인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생은 끝이 없겠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랑 또한 끝이 없으리니 그라시아스 알 라비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의 가치가 바로 이 글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페루 사진 전시는요, 2015년 3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라카페 갤러리에서 열리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휴관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라카페 갤러리는요, 생명과 평화, 나눔을 지향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나눔문화에서 운영하는 대한삶의 문화공간입니다. 이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차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계절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차가 일품이니까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의 수도 아름다운 서울을 담은 전시 2014 서울 사진축제입니다. 이 2014 서울 사진축제는요, 서울의 시공간의 탄생, 한성, 경성, 서울을 주제로 1876년 개항 이후 한성에서 경성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도시 경관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 등의 공식 기록 사진과 시민 앨범 속 사진 등 70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는요, 서울 도시경관 변화의 주요 원인인 도시계획과 근대 여가문화, 전쟁, 그리고 근대화와 산업화 정책 등의 요소들을 돌아보면서요, 서울 공간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경관 형성과 변화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연대계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역사 기록물로서의 사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전시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축제에서는 서울의 공간을 다양한 주제로 답사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1930년대에서 50년대 영화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제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시 일자는요, 내일인 12월 13일까지고요. 전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1층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네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아름다운 사진들도 좋지만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전시들도 참 뜻깊지 않나 합니다. 이번 주말 이런 전시 관람하시면서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운 메디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이요, 이 헬스케어 관련주 세운 메디컬입니다.
세운메디칼은요, 이 베트남 공장 완공과 신규 아이템 추가, 그리고 중국 호남성과 보건복지부 MOU로 인해서요,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1일 이 호남성은요, 보건복지부의 한중보건의료 합작 및 투자를 제안해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한국 의료업체 및 기관들의 편의를 위해 호남성은 2018년까지 장사 시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서요, 30만 평 규모의 건강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의료기기업체, 병원, 제약업체, 임상연구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요, 세관신고 우대, 의료장비의 통관 간소화, 세제 면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국내 1위 외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세운메디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이미 12년 전부터 중국 청도에 법인을 세우고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하고 있어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 베트남 공장의 내년 1월 본격 가동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출 성장 본격화가 예상됩니다. 이 고령화로 인해서요, 카테터나 흡인기 등 기존 주력 제품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베트남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국내 내수뿐 아니라 중국 청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량 중국 시장에 판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에 따라 이 내년부터 동사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운메디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울리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12월이죠. 이런 칼바람에 몸이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요. 사실 우리는 주머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 더 시린 추위를 느끼지 않나 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힘들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역시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시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의 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3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3포 세대란 인생에서 3가지를 포기한다는 건데요. 그 3가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입니다. 이 극심한 취업난과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요. 연애는 사치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며 생기는 현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요, 연애하기도 힘들다고 하죠. 자력으로 돈을 모아 결혼하는 건 요즘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집과 혼수를 해줄 부모가 없다면 결혼도 출산도 어려운 거죠.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12%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이 요즘은 2%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이 시에서 말하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청춘이 가난하지 않은 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는데 집과 차를 가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날씨도 괜히 더 춥게 느껴지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인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 유난히 야속한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참 막막한 삶이지만요. 지금 당장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곧 좋아지려니, 괜찮아지려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습도 조절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